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노관범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서성문 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은 참 개인적으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 이 일대에 학생들을 데리고 서울 답사를 자주 오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 동네는 상당히 친숙하다고 생각했는데 글쎄 한 번도 여기 서성문 성지 역사박물관에 온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번 기회가 뜻깊은 그런 이제 소중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시청역에서 이제 내려서 그러면서 쭉 이제 걸어오는데 이 매주 수요일 그러니까 매달 그 마지막 주 수요일 날은 문화가 있는 날 해가지고 고궁 같은 경우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아까 걸어오는데 막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고궁 안에 그런 꽃나무들을 보면서 이런 날은 사실은 이 꽃나무 구경하고 뭔가 문화를 즐겨야 되는 날인데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이 꽃나무보다도 더 뭔가 아름다운 그런 이제 내용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좀 제목이 딱딱한데요. 유학의 황혼, 전통 만들기 그런 제목입니다. 차례차례 한번 제가 어떤 공부를 하는지도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 차례차례 한번 그 PPT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하기 전에 벌써 이렇게 박물관에서 친절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그냥 서울대학교에서 국사학과를 졸업을 했고, 이 박사논문이 이제 박은식, 장지연 이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제에 관해서 이렇게 의뢰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요 근래 제가 이제 일하고 있는 직장이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입니다. 규장각은 아마 여러분 다 교과서에서도 들으신 적이 있으시고 또 가끔씩 전시회 구경하러도 오시나요? 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시실이 지금 개방이 더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 전에는 굉장히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었습니다. 지금은 한창 이렇게 개나리가 피어있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요. 또 여름철에도 이렇게 굉장히 파랗게 또 여름 풍광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관악산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이건 또 지난 겨울철에 규장각인데 눈이 굉장히 많이 왔죠. 지난 겨울에. 그래서 밤에 한 번 나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눈이 막 쌓여 있는 걸 보고서 찍었습니다. 저 규장각 이렇게 세 글자가 찍혀 있는데, 맨 첫 번째 글자, 주라는 글자, 저게 어떤 뜻인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게 옛날 때 하늘에는 28개의 별자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 별자리 중에 하나가 규라고 하는, 지금으로 본다면은 거의 사이다나 콜라 같은 경우에 그런 모습과 비슷한 형태의 별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옛날에는 이렇게 그런 규성을 타고난 사람들은 굉장히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문학자가 될 수 있다더라 이런 속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규장각의 그 규장이라는 것이 어떤 한 나라의 문화, 문운 이제 그런 걸 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그 연구실인데요. 바로 앞에 이렇게 그 관악산이 있어가지고 아침마다 이렇게 가끔씩 가시가 날아와서 그래서 창틀에 앉아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분위기 속에서
주로 저는 이제 19세기, 20세기 그런 쪽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맨 처음에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대한교육기 박은식과 장지원의 자강사상 연구 이렇게 해서 학위를 받았는데 사실 박은식과 장지원 하면 뭐니 해도 이 조선 말기에서 근대 초기에 걸친 그런 모든 개신 유학자라고 하는 뭔가 좀 보수 유학자가 아니고 그 시대 속에서 뭔가 미래를 꿈꾸었던 그런 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몇 번의 이제 그 연구서도 남겼는데요. 이렇게 저 왼쪽에 고전통변 이 책은 이제 대략 그 조선 후기 1714년부터 해방 이후 1954년까지 한국의 많은 유학자들이 이렇게 시대를 고민하고 인간과 사회에 대해서 논했던 그런 소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갖다가 좀 번역하고 해설했는데 다행스럽게 이렇게 얼마 전에는 그 체코에서 가장 명문 대학이 프라하에 있는 카렐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그 체코 프라하의 카렐 대학도 사실 유럽 한국학에서 한 중요한 거점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 카렐 대학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분이 이렇게 제 책을 이렇게 체코어로 번역을 해서 그래서 출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기억의 역전이라는 책은 제가 조선시대 이 사상사 공부도 하고 동시에 근대 사상사 공부도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에서 전통과 근대의 관계란 무엇인지 늘 그게 저의 마음속의 화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듯이 전통이라는 것은 단지 근대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쉽게 잊혀져 갔고 대체되었던 건가 이런 의문을 품고서 한국의 여러 다양한 측면들을 살폈는데요. 중국이라는 것이 꼭 조선시대에만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대에도 중요한 문제였고 또 개성 같은 도시는 조선 후기에 발달한 그런 도시이기도 하지만 근대에 들어와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인데 그 개성을 살고 있는 지역 엘리트들이 상당히 그 유교 문화에 해박하고 도리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성이라는 곳은 개성 상인들이 활동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근대에 활동하고 있는 개성 엘리트들은 상인으로서도 활동하지만 유학 전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문화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점, 그런 점들도 살펴보았고요. 그래서 그 전통과 근대의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굉장히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면이 있다. 그런 이제 생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유학의 황혼이라는 그 제목인데요. 이 테마를 위해서 제가 두 개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은 이거는 이제 제가 몇 해 전에 강원도의 그 속초 거기에 아야진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그 겨울철에 가가지고 아침에 해가 뜨는 거를 찍었는데 제일 잘 나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막 이제 해가 떠올랐을 적에 갈매기가 하나 날고 있고 타이밍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사진이 나왔는데 이때는 바로 여명이라고 할 수 있죠. 거의 막 해가 막 이제 밝아지는 여명이죠. 이때 해를 보면서 점점 날이 밝아지면은 무엇을 할까?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가 싶습니다. 하루가 시작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명이라는 것은 뭔가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밝진 않죠. 말 그대로 여명입니다. 이것도 이제 몇 해 전에 제가 경기도 파주, 그 파주에 가면은요, 우리나라의 그 통일 전망대가 두 곳이
있죠. 하나는 그 강원도 고성에 있는 맨 최북단에 있는 그곳에 통일 전망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제 이곳 이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곳, 그곳에 오두리라는 곳이 있는데 오두리에 이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은 정말 이 분단의 아픔과 그리고 통일을 향한 어떤 소망을 담고서 많은 기획 전시들이 있는데요. 어떤 전시실을 가보니까 이 북녘에 고향을 두고 내려온 그런 많은 분들이 자기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옛날 자기 동네의 모습을 다 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린 그림 하나하나를 다 모아놓은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 추억 속에 남아있는 그 몇십 년 전에 자기 고향에 있었던 상점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냇물 이름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정말 마음이 숙연해지면서 지난 우리의 과거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곳은 사실 서해 쪽에 있는 곳으로 그래서 원래 보통 동해에서 이 일출을 맞이하고 서해에서 일몰을 감상한다는 말이 있듯이 저녁해가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바로 이 시간 거의 저녁해가 거의 이제 지려고 하는 이 황혼에 해당하는 이때야말로 사실은 하루가 다 지나가는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곧 어두움이 다가올 텐데 오늘의 우리의 하루는 어떤 하루였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정말 어떤 과거의 성찰을 하기에 제일 좋은 시간이 황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유학의 황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 하루 중에서도 바로 이 과거를 성찰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명하고 비교하면은 굉장히 붉은 빛깔이 강하게 남아있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황혼의 태양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낸다는 말도 있는데요. 어떤 사상이나 어떤 문화도 그것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때 타오르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또 의미가 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과연 우리 한국 유학에서 황혼에 해당하는 때에는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이 타올랐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것을 전통을 만들어 나갔던 전통 만들기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전통 하면은요, 원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적에가 1970년대부터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때 한창 새마을 운동도 막 일어나고, 제가 살던 그 동네는 서울에서도 약간 변두리 쪽인 은평구, 그때는 서대문구였죠. 은평구가 아니었는데, 서대문구에 막 역촌동, 대조동, 불광동 이런 동네였거든요. 근데 그곳에 가면은 제가 지금 기억에도 동네에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에 있는 이름마다 거의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가게 이름은 근대화 연쇄점 이런 가게가 있었고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은 현대화 연쇄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가게에 가서 뭔가 물건을 사려면은 매일매일 근대화, 현대화 이것들을 항상 볼 수밖에 없는 때였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그런 간판이 거의 이렇게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대화라고 하는 거, 현대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동네마다 가게 이름을 지배했던 그 시절이 있었구나를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근데 그때 이 근대화라고 하는 가게 이름은 사실 어떤 심오한 철학적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근데 알고 보면은 그런 근대화라는 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의 그런 양대 진영이 갈리면서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 혁명을 방지하고자 미국의 그 이론가였던 로스토우라는 사람이 이 근대화론을 이제 주창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통 사회가 어떻게 해서 산업화되어서 고도 소비 사회로 도약하게 되는가, 그것을 이제 간추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근대화라는 관념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서 근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통을 부숴야 된다, 전통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말하자면은 초가집을 모두 다 슬레이트 지붕으로 다 개조해버리는 그런 급격한 변화를 뜻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근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 근대화라고 하는 그런 이 개념에 의해서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조건 나쁜 것인가? 근대화에 방해가 되는 그런 낡은 관습이 전통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전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두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전통이라는 것은 근대화에 방해가 되는 그런 과거의 존재가 아니라 이거는 근대 사회 속에서 발명되어서 형성되는 그런 것이 전통이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요. 가령 여러분 루소는 아마 많이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화를 사상적으로 준비해 주었던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가 루소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선의 루소는 누구일까? 라는 그런 질문과 혹시 만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요.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는 유럽에 루소가 있었는데 우리 조선에 루소가 없었을까? 하면서 조선의 루소를 찾고 싶어하는 막 그런 굉장히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우리 조선에도 루소가 있다 하면서 다산 정약용 같은 분이 바로 이 일찌감치 루소와 거의 비슷한 시대인데 조선에서 개혁을 꿈꿨던 분이다. 그래가지고 정약용 프로젝트 같은 막 거의 그런 이제 발상이죠. 그래서 그때 목민심서, 흠흠신서, 경세유표 이런 책 막 그렇게 출판을 하고 있었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산이 서거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에 1936년도 그때 이제 그 해를 맞이해서 여유당 전서라고 하는 정약용의 전체 전집을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도 일어나거든요. 이게 다 알고 보면은 우리 한국에도 루소 같은 전통이 있었다. 그것을 발명하려고 하는 생각이었어요. 박지원이라는 분 유명하죠. 열하일기라고 하는 고전을 남긴 분이잖아요. 근데 그 열하일기가 원래는 그냥 다 필사본으로 읽혔던 책인데 이 책을 처음 간행하게 된 것도 거의 그 1900년대예요. 근데 그때 이 박지원의 열하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박지원의 이 연암집 문집이 나올 때 그것을 읽었던 한국의 지식인 중에는 김윤식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김윤식이 이 연암 박지원의 문집을 읽고 독후감을 썼어요. 거기서 딱 말합니다. 연암 박지원 이분은 조선의 루소다. 프랑스의 루소가 있었다면 우리 조선에는 연암 박지원이 있었다.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은 뭔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도 우리에게 알고 있었다. 그런 식의 전통을 뭔가 발명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관념인 거죠. 안시성 성주 혹시 고구려의 그 유명한 안시성 전투 영화도 나왔는데요.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안시성의 그 유명한 성주의 이름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렇죠. 양만춘. 역시 고구려의 그 을지문덕, 연개소문, 양만춘 이 세 분은 거의 영웅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양만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도 일종의 만들어진 전통 이런 건데요. 처음 삼국사기를 편찬했던 김부식 같은 그런 사람도 진짜 이 영웅 중에 영웅이었던 안시성 성주의 이름을 알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김부식은 삼국사기에다가 자기가 끝내 못 찾았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성종 때 보면은 동국통감이라고 하는 역사책을 갖다가 편찬했거든요. 거기서도 이 역사책을 편찬하면서 사람들이 안시성 성주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 끝내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후에 중국에서 수당연의라고 하는 역사소설이 창하고 나타났어요. 그 책이 뭐냐면은 뒤에 가서 보겠지만은 중국의 역사의 영웅 중에는 당나라를 일으켰던 당태종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중국의 영웅 이세민 이야기를 막 그려내고 있는 소설인데 그 소설에서 이 이세민과 대결하는 고구려의 막강한 이제 그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글쎄 이 안시성 성주가 바로 양만충이었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냥 소설 속의 이름이죠. 근데 그게 그 소설이 나온 다음에 조선에도 알려지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부터 그 고구려와 당나라의 대결은 바로 이 고구려의 영웅 영계소문과 양만춘에 의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게 조선시대 내내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그 고구려가 당나라에게 싸워서 이겼다는 점이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슴 절절하게 다가오지 않았다면은 중국의 역사소설도 그냥 곧 유행이 끝났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기억이 전승되면서 고구려의 양만춘이야말로 우리의 영웅이다 이런 생각이 이어졌던 것이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전통을 만든다는 것이 단순히 근대에 들어와서 유럽에 있는 것도 알고 보면 우리한테 있었다 이런 차원도 있었지만은 그 전에도 우리의 과거를 그렇게 뭔가 기억할 적에 중국에서 나왔던 작품들도 우리의 그 전통 만들기에 활용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전통이라는 것은 여러 시간대에 걸쳐서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이 꼭 근대화를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다라는 생각이나 전통이라는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 발명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은 둘 다 모두 좁은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통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늘 그때마다 어떤 그 사회의 필요와 욕망에 의해서 발명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유학의 황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전통을 만들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세 가지: 유교 전통, 사상 전통, 학술 전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교 전통 만들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저게 아마 혹시 천주교의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기독교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성경 하면은 다 이렇게 굉장히 친숙한 말일 걸로 생각합니다. 성경 하면 이게 바이블이잖아요. 근데 사실 원래는 성경이라는 말은 성경, 현, 전 이 네 글자의 줄임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원래는 유교의 정서를 가리키는 말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그 기독교의 바이블을 원래 유교에서 쓰던 말, 성경, 그것을 갖고 와서 자주 말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 하면 요새는 다 기독교 성경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죠. 아무튼 원래는 그 유교의 성경이 바로 성경인데요. 근데 이 유교라는 게 원래는 종교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학문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유교는 원래는 고전학이었거든요. 그래서 고전 연구,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오래된 문화를 연구하는 고전학자,
그런 사람이 사실 공자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고전 학자가 유학자였는데, 그런데 나중에 중국에 불교도 들어오고 막 종교가 유행하니까 그러면서 이게 유학이 단순히 그냥 고전만 연구해서는 굉장히 위축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유교를 종교적인 감성으로 다시 재편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송나라 때 나온 그 주장학이에요. 보통 신유학이다, 성리학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근데 이 송나라 때 나왔던 이 새로운 유학은 어떤 점에서 종교적이었는가 하면은 이 도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도. 그래서 공자라는 분은 고전을 연구한 인문학자가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은 아득한 과거부터 하늘과 사람을 관통하는 그런 우주의 도가 있는데 그 도를 전한 분이 사실은 공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가 그리고 공자, 맹자를 거쳐왔다가 그만 중간에 끊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1000년 가까이 막 끊겼다가 그러다가 다시 송나라 때 부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끊어진 도를 다시 부활시킨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송나라 유학자 주도니, 장제, 정명도, 정이천, 우리가 보통 그 송나라 때의 이 유학자를 꼽을 적에 북송 때에 네 분의 선생님이 있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말하자면은 이 송나라 때에 들어와서 다시 도를 밝히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주 특별한 분들이에요, 진짜. 네, 그래서 이 특별한 이 도를 다시 밝히신 이분들에 대해서 그 거룩한 말씀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든 책이 바로 근사록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중국의 그 성경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통 6개의 그 경서가 있었다 해서 육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육경이라는 성경 말씀도 너무 어려워요. 읽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그거를 아주 읽기 쉽게 압축적으로 그거를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물론 그 전부터 있었죠. 논어하고 맹자는. 근데 논어를 만들면서 그 논어에다가 주석서를 만들어요. 근데 그 주석서의 내용들이 바로 옛날 때 이 육경이라는 성경 말씀의 엑기스, 핵심만 따와가지고 그거를 논어의 주석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논어 집주만 읽어도 시경, 서경, 주역 안 읽어도 돼요. 예. 논어 집주만 읽어도 충분히 이제는 과거의 이 성현들의 말씀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교가 송나라 때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의 도학이라는 관념에 의해서 체계화가 되어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육경, 사서, 근사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캐논, 정전이라는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중국에서는 마침내 이런 작업을 완전히 완성한 사람이 바로 주자라는 분이에요. 주시라고 하는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제일 존경했던 송나라의 주시라는 사람이 사실은 이 작업을 완전히 완성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통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은 이 유학의 전통을 그냥 열심히 이제 그다음부터는 공부하고 수행하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조선 유학자들도 말하자면 성현의 관열에 올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마치 서양의 중세의 성자 열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많은 기독교의 성자들의 그런 이 삶을 기록한 성자 열전이 나오듯이 이 조선의 유학자들도 중국의 이런 이 거룩한 이 유교 문헌의 계보에다가 조선의 유학자들로 구성된 그런 새로운 캐논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보다시피 이렇게 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이 하면은 바로 이 이자수어, 강필효 하면은 근사후록, 이도중 하면 뭐 이자 근사록, 이하는 속근사록, 임헌회, 우현수원, 송병선, 근사송록. 자, 보세요. 대개 어느 시대에 많이 났죠? 몇 세기에 제일 많이 났을까요? 예, 거의 다 19세기죠. 예, 그래서 이 19세기야말로 이런 근사록 소편이 활발하게 생산되는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도 19세기 하면 바로 신유 박해, 예, 그러니까 이 천주교의 4대 박해가 있잖아요. 그게 한 19세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 사회에서 천주교가 크게 유행하고 또 많은 종교적인 박해를 받고 하던 그 시대야말로 유학에서는 조선의 거룩한 유학자들을 이렇게 이 근사록의 속편에다가 넣고 싶어 했던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글쎄요, 유럽에서 지성사를 연구하는 그런 분 가운데 피터 버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역사학과 사회이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종교개혁과 그 종교개혁에 대항했던 그런 이제 예수교와 같은 그런 예수회와 같은 그런 이 가톨릭의 세력을 서로 이 길한 관계로 보고 그래서 종교 개혁파가 크게 우세하면은 카톨릭파가 후퇴하고 카톨릭의 반동이 우세하면은 종교 개혁파가 후퇴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원래 이 두 적대적인 이 진영은 같이 이렇게 확장하게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19세기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서학이 크게 발달하니까 유학도 거기에 대응해서 이렇게 자기를 강화시켜 나갔던 그런 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소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소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왜 나오게 되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유학은 사실은 그냥 고전학이었습니다. 나 스스로가 어떤 훌륭한 최상의 인격을 갖추어서 성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은 좀 약했어요. 그런데 송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새로운 유학이 형성되면서 나 스스로 가장 이상적인 몸 만들기를 해서 그래서 거룩한 인격을 갖추고 싶다. 그런 열망이 솟았습니다. 근데 그런 몸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필요한데 아무리 봐도 교과서가 없어요. 그래서 주희가 이상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항목을 만들어가지고 책을 지었습니다. 그게 소학이에요. 그래서 이 소학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먼저 읽어야 된다. 수학을 먼저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논어, 앵자, 중용을 읽으면은 그러면은 진짜 유학자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학이라는 거는 사실은 보면은 두 파트가 있는데 하나는 이론 파트예요. 그래서 이론이라서 그래서 인류를 밝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자기의 몸을 신중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이론 파트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아주 훌륭한 도덕을 갖고 있었던 분들의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그 앞쪽은 4편, 뒤쪽은 4편이라는 건데 이 소학은 그러니까 중국의 위인들만 있어요. 그래서 조선의 유학자들은 소학을 갖고서 자기 훌륭한 인격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소학책에는 전부 다 중국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조선에도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조선의 유명한 분들의 그런 온갖 일과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소학 속편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근사록의 속편은 조선의 유학자들도 성현의 관념에 들어간다 이런 생각으로 나온 건데
이 소학 속편은 뭔가 조금 더 쉬운 조선 사람들의 이야기에 갖고서 소학을 만들고 싶어 했다. 이런 취지에서 이거를 전 대중화라는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이 유명한 책들 보면은요, 유직기라는 분은 대동가원선행, 황덕기는 동현학칙, 조철영은 동국소학, 박재형은 대동속소학, 김평묵은 대동소학, 김노수는 소학속편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책들도 가만히 보면은 대략 한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사회운동이 일어난 다음 해도 계속 나오는 굉장히 끈질긴 전통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책은요, 바로 네 번째 책, 박재형이라는 분이 쓴 해동 속소학인데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정말 재미있는 책이고요. 이 책은 거의 신라, 고려, 조선을 모두 아울러서 한국의 유명한 분들의 이야기를 다 모은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조선의 유학이라는 것이 삼국시대부터 시작하는 아주 유서 깊은 전통이 있었다,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고요. 근대에 들어와서 최남선이라는 그런 분이 조선 방문회 같은 한국 고전을 출판했던 그런 기관에서 활약을 했는데, 그 조선 방문회에서도 이 박재형의 해동 속소학을 출판했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5 전통 만들기의 세 번째 하면은 또 이렇게 충청도에서 살았던 송병선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을사늑약이 강제로 체결되니까 이것을 취소하라고, 그래서 고종을 만나서 취소를 요구했다가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고향에 돌아가서 자살했던 그런 한국 근대 유학자인데요. 이런 그 송병선 같은 사람도 이렇게 근사록 속편 같은 것도 짓고, 그 밖에도 한국의 유학사 동요연원록 이런 책도 짓고, 또 문계만직, 조선시대에 국가를 경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정세론에 관한 이야기가 담긴 책도 지었고요. 그 다음에 동강강목, 이 역사책은 신라의 통일을 했던 문무왕부터 이 조선의 철종 때까지의 신라, 고려, 조선의 역사책을 모은 그런 책도 지었습니다. 다 이때가 그 고종시대, 우리가 보통 근대, 전통과 근대의 사이에 있는 그런 시기로 알고 있는 그때에 나왔습니다. 김태경 같은 분은 개성의 유명한 아주 시인인데요. 우리가 보통 한문학 하는 분들은 조선 말기에 3대 시인이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창, 김태경, 황현 이런 분이 있다는데, 그 중에 이 한말의 3대 시인 중에 하나가 개성의 김태경인데요. 이 김태경이라는 분은 진짜 자기 고장 개성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개성의 역사와 문화를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책을 만듭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숭양기구전이라는 책이고요. 또 이 김태경이라는 분은 이 조선시대에 나왔던 고려사라는 역사책이 있는데, 그 역사책이 고려 말기의 역사를 왜곡했다. 특히 공민왕의 아들이었던 우왕과 우왕의 아들이었던 창왕을 왕씨라고 하지 않고 신돈의 자식이라고 해서 신씨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사는 잘못된 역사다, 이런 생각에 김태경 스스로가 생애 말년에 고려사를 뜯어고쳐가지고, 그래서 신고려사 이런 책을 갖다가 만드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김태경 같은 경우는 고려라고 하는, 개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던 그런 유교 지식인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그런 송병직의 존화록이나 허식의 대동정로나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모두가 다 그 조선 시대에 있었던 그 유교 전통 만들기라고 하는 그 범주 속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전통이라는 것이
중국에서는 송나라 때 들어와서 도학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유학이 성장하면서 나왔고, 그런 가운데 이 새로운 유학의 캐논을 갖다가 만들려는 그런 흐름하고, 또 사람이 성인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방면에서 생각했던 이제 이런 여러 다양한 위인들의 에피소드 이야기를 담은 책들이 나오는데, 이런 정전화와 대중화의 두 흐름이 이 조선 후기에 유교 전통 만들기에서 핵심이 되는 두 가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상 전통 만들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이제 제가 유교 전통만은 정말 유학자들의 이야기였다고 할 수 있고, 이 사상 전통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근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전통을 만드는지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 사서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서가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 있는데, 논어나 맹자는 옛날부터 있던 책이지만, 그렇지만 그 논어에다가 육경이라고 하는 아주 옛날의 유교 경서의 핵심만 뽑아가지고 그걸 주석에다 집어넣으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차원의 논어가 탄생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래서 이 논어와 맹자라고 하는 두 책의 등장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요새 보통 뭘 모르는 사람, 시시콜콜이나 원리 원칙을 얘기하고 낡아 빠진 이야기하는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아이고 참 공자왈 맹자왈 하고 있네,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 공자왈 맹자왈 하고 있네, 이 말은 제가 아는 한 결단코 한국사에서는 고려 시대까지는 할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려 시대만 하더라도 이게 논어 맹자라는 그런 사서가 없었어요, 사실은. 네. 이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라고 하는 사서는 어디까지나 중국에서는 송나라 때 주시라는 사람이 이 체계를 개발했고, 이 사서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고려 말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맹자라는 것은 우리는 요새 굉장히 거룩한 아주 성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자 대가 중에 하나죠. 순자나 맹자나 다 똑같은 사람인 거죠, 사실. 그런데 갑자기 맹자가 짜자잔 하고 공자와 같이 이렇게 한 쌍이 된 것은 이건 완전히 새로운 현상인데, 이게 사실은 이 중국의 이 새로운 신유학 전통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논어와 맹자도 중요하지만, 주시는 논어와 맹자를 공부하기 전에 공부의 시작과 공부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대학과 중용이라는 것을 갖다가 중시했습니다. 근데 이 대학과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학은 여기 대학의 유명한 판조목이 있죠. 네, 그래서 경물 치기부터 시작해서 치국 평신학까지에 이르는 그런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와 천하에 이르는 그런 하나의 큰 질서를 만드는 원리에 관한 책이 이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대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짧고, 그래서 이걸 해설하기 위한 해설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해설서를 우리가 보통 연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삼국지 하면 되게 재미없어요, 사실은. 근데 삼국지 연의 하면 이제 막 유비, 관우, 장비가 등장하고 막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게 사실 굉장히 딱딱한 책을 막 재밌게 해설하고 있는 그런 책이 연의이거든요. 근데 삼국지 연의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학에도 대학 연의가 있고요. 중용에도 중용 연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만들었던 전통이 있었는데, 우리 근대에 들어와서는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책자로 맨 아래에 보면은 이 구경연의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똑같이 중용을 해설하고 있는 연의라는 책인데 그 해설의 방법이 그냥 옛날에 중국이나 조선의 유학 얘기를 갖고 해설하는 게 아니라 서양의 이야기 갖고 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자기 수신을 그러면은 바로 이집트나 타이의 국왕들이 했던 것을 그대로 본받아라 이런 말도 있고, 현명한 대신을 얻기 위해서는 마치 그 프러시아에서 비스마르크를 등용하고 그리고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에서 카브르를 등용했던 것처럼 서양의 근대 역사를 본받아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유교 전통의 유교의 중요한 대학이나 중용이 중요한 책인데 해설서가 완전히 서양식으로 바뀌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식의 우리의 전통을 만들 적에도 서양의 내용을 갖고 와서 전통을 만드는 그런 이제 전통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한국의 유명한 근대 유학자 하면 역시 뭐니 해도 박은식과 신채호인데요. 여러분 사실 그 조선시대 유학자 하면은 제일 아주 크게 출세하는 경우가 아마도 영의정, 좌의정이 되는 거겠죠. 예. 그게 아마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크게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근대에 들어와서는 근대 유학자는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박은식 같은 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두 번째 대통령이 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유학자는 재상이 되는 데서 그치지만 근대 유학자는 대통령까지 했던 그런 시대가 근대였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유학이 근대에 들어와서 축소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유학자가 근대의 새로운 제도를 타고서 곳곳에 이렇게 막 확장되어 나가는 게 근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박은식은 대통령까지 됐고요. 신채호 같은 분은 대통령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거의 혁명의 투사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박은식이나 신채호는 다 같이 신문사에서 이렇게 주필로서 유명한 논설도 많이 썼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근대라는 것은 유학사에서 본다면은 유학자가 다양한 사회 활동을 하고 굉장히 폭넓은 정치 활동을 하는 시대가 바로 근대였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박은식이나 신채호나 이 두 분은 다 어떤 분들이었냐면은 이분들이 활동하던 시대는 이 대한제국이라는 국가가 굉장히 위태로운 시기였고, 그래서 이 대한제국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분들은 다름이 아니라 전 국민들이 올바른 사상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상을 그냥 주입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랬을 적에 이 박은식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관심이 있었냐면은 한국이라는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정부에는 희망이 없으니까 사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서 그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실력을 키우면은 그러면 나중에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사회를 결성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들 제각기 서로 이익 다툼을 벌이고 있고 그래서 그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은식이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은 이 사회에 모인 사람들이 좋은 사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동양과 서양을 모두 아울러서 그런 유명한 분들의 사상을 하나로 모으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이 중국의 증국본이나 강유희, 서양의 프랭클린, 워싱턴 이런 분들의 도덕을 하나로 모으면은 좋은 사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신채호는 박은식하고는 조금 관심이 달랐습니다. 박은식은 좋은 도덕을 만들어서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들고 좋은 사회를 만들자. 그게 박은식의 관심이었는데 신채호는 지금 세상이 너무나 혼탁하고 나라도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데 사회도 지금 굉장히 타락하고 있다. 정치도 부패하고 사회도 타락할 적에 어떻게 하면 개인이 그런 부패와 타락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 나아가서 사회와 국가를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까? 이게 신채호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신채호는 다름 아니라 초월적인 자아라고 하는 그런 그것을 만들려고 했던 거고요. 그게 신채호에게는 바로 아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채호 하면은 역사라는 것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이야기는 신채호가 1920년대에 조선사라고 하는 역사책을 지으면서 그 역사책의 맨 앞에 한 말이 바로 그 말인데 그에 앞서서 1900년대에 신채호가 애초에 생각했던 그 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국가의 위기와 사회의 타락 그 틈바구니 속에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개인을 초월적인 존재로 끌어주는 그런 정신으로 무장한 주체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아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뭔가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박은식 같은 경우는 바로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이 훌륭한 도덕 전통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등한문 독본이라고 하는 한문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한문 교과서 하면 옛날에 그런 역사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바로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도 이 한문 교과서에 있거든요. 우리가 아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근데 사실은 이 책을 박은식이 기획하면서 이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집어넣은 것은 평강공주나 바보 온달이 고구려 때의 그런 옛날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에 넣었다기보다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가 바로 지금 이 시대, 이 대한제국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어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평강공주가 궁궐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바보 온달을 찾아가서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막 온달을 가르치고 그래서 키우는 그런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온달이 크게 성장을 하잖아요. 박은식이 보기에는 바로 이 지금 현재 기성세대가 열심히 젊은이들을 교육해서 그 젊은이들을 국가를 구원하는 주체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한국 사회의 온달을 수천, 수십만 명의 온달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교과서에 그런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같은 이야기도 넣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나라가 넘어가는 시대에 필요한 어떤 그런 인간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신채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월적인 그런 정신으로 무장한 자아를 이제 역사책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역사물이 바로 을지문덕, 최영, 이순신 이런 한국의 위인들의 역사책이었고요. 을지문덕 같은 경우는 신채호가 보기에는 이게 수나라가 쳐들어와서 지금 고구려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 상황이라는 것이 신채호가 보기에는 거의 나폴레옹 전쟁 당시에 모든 유럽이 나폴레옹이 넘어갔는데
영국 혼자서 꼿꼿하게 지금 나폴레옹과 맞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고구려와 수나 사이의 대결을 이 고구려의 독립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로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을지문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영웅적으로 수나라와 싸우고자 하는 그런 독립의 화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고구려 조정 안에는 을지문덕을 모함하고 비방하는 그런 비열한 무리들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고구려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고려 때에도 최영 같은 사람은 북벌을 일으켜서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공민왕 때 조정의 신하들은 다 비열해서 최영의 그런 독립 정신을 방해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순신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순신은 위대한 독립의 화신이지만 이순신을 모함하는 조정에 비열한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가 보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사상,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정신으로 무장한 그런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는 바로 독립이라는 그 가치를 실천하고자 하는데 그것에 반대되는 적대되는 그런 주체가 있고 그 주체의 성격이 바로 비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채호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게 신채호의 이런 역사 전기에서는 독립의 위인과 비열의 무리라고 하는 두 가지로 그렇게 나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책이 나오니까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그럴 수가 있지만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유학의 오랜 역사에서 볼 적에 유학의 황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근대 전환기라는 이 시기는 굉장히 다양한 전통 만들기라는 게 있었다. 그런데 그 전통이라는 거는 조선 후기에 18세기, 19세기, 특히 19세기에 나오는 유교 전통 만들기의 그런 전통도 있었고 또 20세기 초 이 한국의 대한제국이라는 근대 국가의 이 수립과 위기를 배경으로 해서 많은 근대 유학자 그들이 특히 박윤식과 신채호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사상을 심어주고자 이 한국에 지나간 그 역사와 사상을 모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사상 전통을 만들고자 했다. 그런 것이 주된 줄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교 전통이라는 것은 이 유교라는 그 본래의 이 관심사 속에서 나오는 건데 사상 전통이라는 것은 이거는 유교 그 자체의 그런 원래 관심사라기보다는 새로운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 근대적인 인간, 근대적인 국가 그것을 만들고자 하는 관심 속에서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과거에서 새로운 내용을 끌어오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박은식과 신채호는 다양한 그런 책을 지어서 사상 전통을 말했는데요. 그럼 이렇게 그 전통이라는 것이 그냥 조선시대에 통용되었던 그런 유교 전통하고 또 이 대한제국기의 이 근대적인 어떤 의식 속에서 이 만들어지고 있는 사상 전통이라는 것하고 두 가지만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사실은 제3의 전통이 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학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선시대에 생각하는 유학은 지금의 유학하고 다르죠. 요새는 유학하면 이건 그냥 어떤 한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불교가 아니고 도교가 아니고 유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유학이라고 말을 하면은 그거는 몇 개 여러 중에 한 가지가 유학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요새 말로 한다면 거의 인문학 아니면은 그냥 학문 이게 유학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새 그 현대 분과 학문이라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시대 유학이라는 거는. 근데 근대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각각의 모든 분야마다 분과 학문량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분과에 관한 지식을 생산하게 되었고 그 지식을 요새는 주로 대학이라는 기관에서 만들거나 아니면 연구소에서 만들거나 여러 지식을 생산하는 주체가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대의 그런 이 어떤 학문, 분과 학문의 하나로서 유학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분과 학문의 하나로서 유학의 지식을 만들고자 여러 가지 노력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게 그 중에 한 가지 저는 그 유학이라는 분과 학문의 역사, 유학사라는 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근대에 들어와서 최초로 유학사가 나왔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종류의 지식은 현대적인 지식에 앞서서 전근대에도 다 있었거든요. 그랬을 적에 바로 유학사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라고 한다면은 사마천의 사기부터 그러한 유학사 지식이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이 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중국의 역사책은 몇 가지의 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전체다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역사책이라는 것은 어떤 왕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각각의 왕대별로 그 연대기를 기록한 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역사에서 활동했던 그런 인물들에 관한 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게 기와 전 중에서 전의 하나로 바로 이 사기의 유림전이 있습니다. 이 사기의 유림전은 바로 중국에서 사마천이 보기에 그 당대 자기가 보았거나 들었던 학자들의 전기입니다. 그걸 유림전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사마천이 딱 한 번 유림전을 만드니까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그 후부터 중국의 25사에서는 다 이게 유림전을 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전기는 되게 간단해요. 간단하고 자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중대한 그 변화의 시기가 언제냐면은 역시 그 종교적인 유학이 등장했던 바로 이 송대의 그런 도학, 신유학의 시대입니다. 이때 이 새로운 유학을 집대성했던 주희라고 하는 그 유명한 남송의 유학자가 바로 이락연원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만들었는데요. 이 이락연원록은 다름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 근사록을 말씀드릴 적에 근사록이라는 것은 공자와 맹자 이후에 끊어졌던 그 도가 송대에 다시 부활했고 그 송대의 그 부활한 그 도학을 이끌었던 그 유명한 4명의 학자가 있었는데 그 4학자가 바로 주돈이이고 장제이고 그리고 이제 정호정이 그런 북송의 4선생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선생에게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북송대의 이 부활한 그런 도학의 학파들의 전기, 집단 전기를 만든 게 바로 이 이락연원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건 새로운 그 유학사고요. 누가 도를 이어나갔는가? 도를 누가 이어받았는지 그 도의 계승 과정으로서 그 학파의 역사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락연원 송록, 이락연원록 심증 해가지고 여러 후속 작업도 나오게 되었고요. 근데 이게 조선에 들어오니까 조선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본받아서
조선의 연원록을 이제 편찬해 나갑니다. 꽤 오랜 역사가 있는데요. 유시춘의 국조유선록이 거의 최초의 이런 그 책이고요. 유시춘 하면 보통 우리가 미양일기라고 하는 일기를 통해서 조선시대의 그런 생활사를 알 수 있는 그런 일기를 남긴 분이 유시춘인데, 사실은 이 유시춘이 바로 조선에서 최초의 연원록이라고 하는 이 국조유선록이라는 책을 지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호남에 있었던 오희길이라고 하는 분은 도동연원록, 그다음에 경기도에 살았던 박세채라고 하는 유학자는 동요사우록, 그리고 역시 경기도에 살았던 황덕길이라고 하는 분은 도학원료찬언,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을사늑약에 항거해서 자결했던 이 도학자 송병선이라는 충청도 도학자는 태동연원록, 이렇게 해서 이런 다양한 이제 책을 지었는데요. 이것은 전통적인 형식으로 만들어진 유학사 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대가 지나고 나서 신문과 잡지가 막 이제 쏟아지는 새로운 세상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신문과 잡지에 여러 이제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신기선이라는 분이 대도학회 월보에다가 도학의 원류라고 하는 글을 지었고요. 그 이후에 뭐 박은식, 김원근, 장지연, 강인택, 안화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유교에 대한 그런 짤막짤막한 글을 지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의 글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유교만국론이라는 표시를 한 작품이 바로 신기선의 도학원료라는 글인데요. 이 글은 뭐냐면은 중국과 조선의 유학사를 쭉 그렇게 적었어요. 그런데 그냥 역사만 적은 게 아니라 이 역사를 적었던 신기선에 자기의 그런 아주 분명한 관점이 있어요.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 그것은 중국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유교 때문에 국가가 망했다라는 이런 관점 안에서 나온 그 글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신기선이라는 분은 지금 사람들이 을사조약 할 적에 을사오적이라고 해서 요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완용, 박재순 이런 한국의 대신들이 일본에다가 나라를 넘겼다 해서 요새 사람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조선이 이렇게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은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의 유학자들이 뭔가 부국강병이라던가 그런 현실적인 학문을 하지 않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고루한 그런 성리학을 했기 때문에 조선이 이런 결과를 맞이한 거다. 자기를 포함해서 요새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런 굉장히 과격하고 상당히 책임 회피적인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나온 유교만국론의 글이 바로 이 신기선의 도학원류고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나오니까 당시 황성신문을 포함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비난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현실의 지식인이, 현실의 책임을 져야 하는 지식인이 오히려 엉뚱하게 과거의 유학자들 잘못 때문에 이렇게 현실이 이런 좋지 않은 현실이 나왔다고 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다. 이런 비난도 받았습니다. 반면에 제가 유교 진화론이라고 적은 저 맨 밑에 이 안화학이 지은 유교의 진화와 신유라고 하는 글은, 이거는 정반대로 유교는 지금까지 진화해왔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공자부터가 일단 유교 진화의 상징이다. 그래서 공자가 등장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중국의 과거의 은나라, 하은주, 그렇게 고대 중국 국가 중에서 은나라는 귀신을 숭배하고 술을 진짜 많이 마시고 제사에 거의 막 휩쓸리는 그런 아주
광기 어린 그런 비이성적인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였는데, 공자는 이성적인 그런 관심 속에서 인본주의 철학을 만든 분이다. 이렇게 해서 공자부터가 이미 유교의 어떤 진화를 보여주는 증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새로운 진화가 바로 송나라 때의 주시라는 그 주시가 나와서 새로운 유학을 만들었는데, 그 새로운 유학은 완전히 진짜 모든 사회를 완전히 그 유교적인 이상에 맞추어서 전체 사회와 국가를 개조하고자 했던 그런 총체적인 유학이 바로 주희의 유학이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진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진화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조선이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주희라는 분은 새로운 유학을 제시했으나 그것을 중국에서 실천하지는 못했는데, 조선은 중국과는 달리 진짜로 유학을 완전히 그 국가와 사회에서 실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교 국가를 만들었고 유교 사회를 만들었다. 그게 조선의 유교다. 이것은 유교의 진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로 와서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런 새로운 근대를 맞이했는데, 이 새로운 근대를 맞이해서 유교가 어떻게 진화해야 되는지 아직 그 해답이 안 나왔다.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야 한다.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침내 이런 다양한 소품들이 나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의 유학사를 다룬 두 개의 명저가 나오는데요. 하나가 바로 장지연이라는 분이 지은 조선 유교 연원이라는 1921년도의 책이고요. 또 하나가 바로 현상윤이라고 하는 해방부의 고려대학교에서 활약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이 현상윤이 지은 조선 유학사라는 책입니다. 이 두 개는 거의 20세기 한국의 유학사의 명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책은 어떻게 다른가?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연이라고 하는 이 장지연의 조선 유교 연원은 상당히 문제적인 유학사인데요. 간단히 말하면은 조선의 유학사라는 것은 조선 유교 쇠망사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영국의 에드워드 기본이 로마 제국 쇠망사 이런 그 유명한 책도 지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쇠망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우리가 역사를 성찰할 수 있는 굉장히 고전적인 그런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선의 유학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중국의 은나라 말기에 그런 기자라고 하는 분이 조선에 왔고, 그래서 조선에서 유학을 시작했는데, 그게 조선의 이황이라고 하는 그분이 조선의 유학을 집대성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까지는 옛날에 조선 유학사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장지연이 보기에는 이제 조선 후기인데요. 조선 전기까지는 이상적인 유학사의 방향이었으나 조선 후기에 와서는 붕당이 생겨났고, 특히 그 서인과 남인이라고 하는 그 붕당 간의 다툼 속에서 마침내 조선의 유학사가 쇠퇴해 나갔고, 특히 조선 말기에 와서는 더욱더 추락하고 말았다. 이게 이제 그 장지연의 기본 관점입니다. 반면에 현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의 조선 유학사는 그 반대로 조선의 유학사라는 것은 운동의 역사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거든요. 쇠망의 역사가 아니라 운동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중요한 그 세 가지 운동이 있었는데, 하나가 조광조의 지치주의 운동이 있었고, 또 하나가 시작파들의 경제 학파 운동이 있었고, 맨 마지막이 19세기 후반에 척사 위정 운동이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요. 그래서 이상적인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조광조의 운동이나 조선의 어떤 새로운 현실 경제 개혁을 추구했던
시아파들의 그런 운동이나 그 다음에 조선 말기에 여러 외래 종교와 신흥 종교가 일어나고 사회가 혼탁하고 국가가 무너지는 그런 혼란 속에서도 인간의 도덕을 지키고 인간의 바람직한 어떤 그 미래를 붙들고자 했던 그런 위정척사파의 운동이나 다 중요한 조선 유학사의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는 위정척사하면은 굉장히 아주 개화파가 대립했던 아주 상당히 그 수구적이고 퇴행적인 그런 집단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근대화론이 들어와서 그렇게 이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전통과 근대의 대립 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유행하면서 이런 그 위정척사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편견이 나와서 그렇고요. 이 현상윤의 조선 유학사 단계만 해도 척사위정 운동이라는 것은 조선 유학사의 중요한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선 장지연의 조선 유교 연원은 왜 조선 쇠망사를 서술했고 현상윤의 조선 유학사는 왜 조선 운동사 조선 유교 운동사를 서술했느냐? 이건 역시 그 1910년대에 나라를 잃었던 군망기에는 아무래도 왜 우리는 나라를 잃었을까? 그런 군망기의 감수성 때문에 장지연은 쇠망사의 관점에서 조선 유학의 역사 지식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현상윤의 경우는 이제 해방이 되었고 민족 국가를 새로 건설해 나가는 그런 그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유교라는 것이 무슨 운동을 해왔는가 그런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유학사라는 것은 단순히 교리사가 아니라 바로 그 사상의 역사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새로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어떤 사상을 취해왔고 그 사상을 통해서 무엇을 실천해 왔는가 이런 이제 관점에서 역사 지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게 우리 황혼 역사의 이 유학사의 오랜 그 흐름 속에서 이 황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유교 전통, 사상 전통, 학술 전통 이렇게 세 가지 전통 만들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 그 끊임없이 늘 전통을 만들어 왔던 생성의 역사에서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것이 단순히 근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도 아니고 전통이라는 것이 반드시 꼭 근대에만 발명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전통 만들기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오랜 동안 진행되어 왔던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흐름이었다. 그런 속에서 전통을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 오늘 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상의 내용들은 이제 제 예전에 이제 제가 공부해왔던 지난 20년간의 논문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이제 요약해가지고 말씀드린 이제 요약 내용이라고 이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좀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부연해서 아니 보강해서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은 점들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거기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가졌던 조선 유학이 가졌던 우리 피부 속에 이제 들어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예와 의라고 그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의를 강조하거나 예절을 강조하는 사람, 조선 유학을 비판하는 사람도 이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선의 어떤 학파를 따지고 뭐 맹자의 생각이 어디가 옳고 이렇게 뭐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활 속에서 그 의와 예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러한 것이 저는 이게 약간 국뽕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예절이 없는 것 같고 상식에 따라서 볼 때 뭐 올바름을 추구하지 않는 것 같다 이제 그런 것이 국제적으로도 많이 보이는 때에 우리가 이제 내재화에 있는 그 어떤 조선의 그런 마음을 선비 정신이라고 할까 이러한 것들을 그 어떤 그 실용성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쳐갈 게 아니라 이제 많은 발굴해서 우리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도 혹시 잘못된 건 아닐지 그런 생각도 들지만 이제 그런 시각에서 좀 자세히 보는 이런 수업 여러 개 들으면서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수업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흔히 동아시아의 중국, 일본, 한국 뭐 이렇게 했을 적에 각각 서로 간에 좀 그 비교하면은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인, 의, 예 이 세 가지의 가치 덕목을 갖고 말한다면은 중국의 유학 쪽은 인이 더 특징적인 것 같다. 일본 유학은 예가 더 특징적인 것 같다. 그런데 조선의 유학은 의가 특징적인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의병이라던가 여러 그런 의와 관련된 다양한 실천을 조선만큼 그렇게 보인 다른 동아시아 국가도 흔치가 않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조선 선비들이 인, 의, 예 가운데에서 불의에 항쟁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올바른 가치를 실천적으로 지켜내고자 했던 그런 기본 그 정신이 의로부터 나온다고 했을 적에 그것의 역사적인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는 사실 조선 유학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되어 왔었던 사화와 당쟁이야말로 사실은 끊임없이 자기가 속한 집단 속에서의 올바름을 위해서 그것을 실천하고자 했던 장기적인 그런 역사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체화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날의 현대 정당 정치와 조선의 분당 정치를 서로 비교하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사실 조선의 분당에서는 특히 그 의라는 것, 각 분당마다 자신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의리가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나 정치적인 국면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분당의 의리를 계속 생산하고 재생산해왔던 그 오랜 전통들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중국은 완전히 황제 독재 정치라고 할 수 있고 특히 그 명대나 청대에 들어와서는 한국에 그런 언관이 없잖아요. 네. 간언을 하지 못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완전 무가 사회의 그런 전통에서는 막부의 장군이나 아니면은 지방 번주들의 명령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간쟁하고 이런 전통은 없습니다. 조선의 경우는 굉장히 아주 독특한 정치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러한 전통들이 현대 민주 국가와 산업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그게 얼마나 효율적이었고 얼마나 긍정적으로 기여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개 20세기의 한국 지성인들은 부정적으로 그걸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산업화와 민주화를 향한 역사적 변화의 자원을 갖다가 그렇게
그런 좀 약간 얄팍한 생각을 벗어나서 어느 정도 그러한 단계가 이미 성숙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더 나은 역사 자원이 무엇인지를 돌아본다면 저는 아마도 과거 20세기 한국인들이 보았던 것보다는 훨씬 여유롭고 관대한 마음으로 조선 유학의 그런 특징과 그것이 현대인에게 어떻게 체화되어 있는지 그런 점들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사지료를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호가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좋았는데 그 누가 지은 거며 그 신문 연재할 때 주제는 어떻게 주제를 잡고 계신지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독사실로는 말 그대로 역사를 읽고 새롭게 논한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건데요. 그 독사실론이 사실은 한국인의 근대적인 역사 의식의 출발점이었다. 이렇게 평가되기도 하는 중요한 글인데요. 왜냐하면 그 대한매의 신고에서 1908년도에 연재되었던 그 독사실로는 그 전까지는 역사를 기록할 적에 몇 개의 그런 형식에 의지해서 역사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기전체다, 뭐 편년체다, 아니면 기사본말체다, 그렇게 틀에 박힌 역사 서술의 그런 형식이 있었는데 완전히 그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자유롭게 그 한국 고대사를 이제 서술했다는 점에서도 특징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신채호가 아라고 하는 새로운 주체를 만들려고 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의 역사를 말하자면은 아라고 하는 주체의 역사로 생각하고서 한국 고대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여족이라고 하는 한국의 민족의 중심이 되는 그런 민족을 한국의 아라고 딱 상정하고서 부여족의 이 발전과 쇠망의 역사를 서술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부여족과 다른 계기되는 종족들 간의 투쟁의 역사로 한국의 역사를 서술했다는 점에서 그 전까지는 이와 같은 역사 철학에 입각한 역사 서술은 없었기 때문에 한국 근대 민족주의 역사의 중요한 출발점으로서 독사실론을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 안에 재미난 세부적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인상 깊게 보았던 장면이 있다면 다름이 아니라 영계소문이 영유왕을 죽이고 대신들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은 이 사건이에요. 영계소문의 이 사건에 대해서 신채호는 이것을 영국의 17세기 그 크로멜의 청교도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계소문이 서양 근세 시민 혁명 같은 일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기에는 도무지 잘 이렇게 그렇지만 그러한 관심사는 뭐냐면은 조선의 역사에도 특히 신채호가 보기에는 조선의 고대사야말로 서양 근세사의 활력, 서양 근세사의 역사적인 성취 그런 것들을 이미 간직하고 있었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던 우리에게도 그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조선에도 루소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관심사와 상당히 유사한 사고를 바로 영계소문의 역사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아마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서양의 역사를 접했던 한국 근대 유학자의 첫 번째 세대로서 그런 관심하에서 고대사 전통을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채호는 사실 굉장히 번역도 많이 됐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작품을 많이 진짜 재미있는 작품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 두 개를 꼭 꼽는다면 신채호의 글 중에서
만년의 신체호가 지었던 용과 용의 대격전이라고 하는 역사 판타지물이 있는데, 예, 그것하고 그게 거의 만년의 신체호를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면은 독사실로는 정말 그 청년 신체호의 거의 그 원형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둘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번째 거 다시 한번. 예, 그러니까 신체호의 만년의 작품이 1928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용과 용의 대격전 아마 그렇게 될 텐데 정말 요새 현대적인 안목으로 보아도 이건 거의 SF급 거의 소설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체호가 그러니까 어떤 인물인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1894년도에 영국에서 SF 소설을 하면은 그 웰즈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지은 우주 전쟁이라는 소설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웰즈 하면은 이제 1920년대 이제 1차 대전을 겪고 나서 유럽이 완전히 황폐화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인류 문명을 반성하고 서양의 역사를 다시 새롭게 보고자 하는 그때 문필가 중에 하나가 웰즈인데 이 웰즈 사실은 근데 1894년도에 이 공상과학소설 우주전쟁을 지었을 적에 이 소설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화성의 외계인들이 지구에 침입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지구를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그런 거의 행성과 행성의 전쟁을 갖다가 이렇게 그 소설로 만든 거였거든요. 근데 신체호의 글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은 1908년도에 나온 글일 텐데 동양주의에 대한 비평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지금 서양이 이렇게 동아시아에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동양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연합해서 그래서 서양과 맞싸워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동양론자들이 신체호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마치 지금 당장 한국의 급한 문제는 일본의 나라가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동양과 서양의 무슨 대결을 얘기하자는 것은 이거 거의 외계 행성이 지구에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미래의 그런 전쟁을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다 그렇게 비판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체호가 말하자면은 거의 그 1894년도에 영국에서 나왔던 과학소설 우주 전쟁의 기본 스토리를 갖다가 알고 한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그런 거의 1894년도에 우주 전쟁하고 1908년도에 신체호의 글 사이에는 한 14년 정도의 시차밖에 안 나는 건데 신체호가 분명히 유학자지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넓은 그런 세계 지성사의 여러 작품들과 만날 수 있었는지 그 만남의 참 광장이 저는 굉장히 궁금한데 아직 이 문제는 지금 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근대 유학자들이 갖고 있었던 세계 지식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런 것들의 연구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책을 직접 봤을 것 같아요. 역사책이라든가 이런 거 역사 서술할 때 많은 참고 서적을 봐가지고 본인이 더 토대로 해서 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시대에는 뭐 컴퓨터도 없고요.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그런 시절이니까 현대 학자들도 하기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을까 개인의 힘으로 이렇게 의문을 이제 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신체호 본인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상당히 박학강기했고 기본적으로 외우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또 신체호가 그런 역사책을 지을 적에는
거기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또 참고 서적들의 또 전통이 있죠. 그러니까 신청을 제일 좋아했던 책이 사실은 안정복의 동사 강목인데요. 그 안정복이 동사 강목이라는 책은 그냥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안정복이 보기에 굉장히 잘 풀리지가 않는 수수께끼들이라던가 그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논한 역사 논설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국의 고대사에 관해서 안정복이 묻고 논했던 그런 여러 가지 그 토픽들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자기 책 역사 글에다가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안정복이 신채호가 어떻게 안정복을 그렇게 참고할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데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나 또는 수남식 같은 여러 문헌들을 1900년대에 출간을 하는 그런 출판의 흐름도 있습니다. 현재 충청도 예산에 가면은 예산 사람들이 존경하는 근대 유학자 중에는 이남규, 수당 이남규라는 분이 있는데 그 이남규가 사실 신채호의 스승이죠. 네, 신채호가 공부했던 근데 이남규는 그런데 의병 활동할 적에 의병들을 숨겨주고 도와줬다고 해서 나중에 일본 군인들이 와가지고 무참하게 이렇게 살해를 했는데 근데 그 이남규가 사실은 이 조선 후기에 성호, 이익, 수남, 안정복 이런 그런 학파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분이고 그래서 신채호는 이남규를 통해서 그런 조선 후기에 안정복과 같은 역사학의 전통을 상당히 친숙하게 만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한번 조선 후기의 역사학과 대한제국기의 역사학이 어떻게 서로 같고 다른지 연결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상당히 좀 치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유학이라는 게 꼭 조선에만 유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맨 처음에 질문하셨던 질문자께서도 이제 그런 동아시아적인 차원에서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유학의 여러 주제들 그런 것들도 일깨워 주셨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사진을 두 개 보여드렸죠. 하나는 여명의 사진, 또 하나는 화문의 사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주로 우리는 그런데 19세기의 조선 유학을 되게 황문의 사진으로 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저도 대개는 그 컨셉에 맞추어서 세 가지의 사상, 세 가지의 전통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러한 유학이 예를 들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자들에게는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19세기에는 일본 유학이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이제 막 그렇게 떠오르고 있는 그런 여명의 그런 시간대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마치 우리는 조선시대 당쟁하면 나쁜 거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만 일본에서는 도리어 막 서로 그렇게 당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19세기에 막 그렇게 활성화되고 그리고 막 그 19세기에 일본의 여러 유자들 사이에서 막 서로 토론하면서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그 정치 활동도 해 나가는 조선은 이미 정치 활동하고 있고 조선은 이미 분단 정치하고 있고 했던 일들이 일본에서는 19세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그 막부의 구체제를 타도하고 메이지의 새로운 체제를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요새 일본 근대사에서 새로운 지금 그 학설로 그렇게 각광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똑같은 19세기 유학인데 반드시 조선의 유학은 옛날 정해진 설명 방식대로만 설명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의 유학사에서도 한번 좀 우리도 어쩌면은 황혼만 있는 게 아니라 여명은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적에 저는 동학이나 천주교나 또 개신교나 그 밖에 여러 신흥 종교들의 그런 여러 종교에 참여했던 한국 사람들의 그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조선 유학의 대중화, 민중화 이런 관점에서 기층화 이런 관점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근대 유학의 여명 같은 그런 모습으로서 볼 수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유학을 조선 유학이라고만 보니까 그래서 19세기를 황혼이라고만 보는 건데 유학이 조선 유학이 아니라 근대 유학이고 현대 유학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출발하면은 그러면은 도리어 19세기 유학은 황혼이 아니라 여명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다만 그랬을 적에 그 현대 유학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갓 쓰고 이렇게 무슨 도포 있고 이런 분들의 유학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다 머리 이렇게 현대인들의 두반하고 있고 뭐 양복 입고 있지만 근데 그런 한국인들의 어떤 생활 관습이나 문화적인 관념들이나 또 여러 일상과 사회를 지배하는 여러 의식들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20세기 한국 문명도 유학이라는 개념 속에서 새롭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는 저는 오늘 이 주어진 주제가 조선 유학의 맨 마지막 5번째 주제라서 그래서 일단 조선 유학의 황혼이었다. 그 황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3가지 전통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19세기 유학, 20세기 유학이라는 것은 황혼이 아니라 여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통찰을 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